현재 중국이 사실상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최대 위기인 상황인데요.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1월 6일 중국 상무부는 올해 1호 공고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군사용도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물자 일본 수출을 금지한다는 발표입니다. 그리고 바로 적용해버렸는데요. 이중용도 물자에는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히토류와 전략 광물, 첨단 반도체, 드론, 항공기 엔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히토류에 집중하면 되는데요, 중국은 세계 히토류 가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중용도 품목에 히토류뿐만 아니라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전략 광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일본 경제에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전차나 전투기, 반도체 등에 꼭 들어가는 광물이고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과 레이저, 흑연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근데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중국의 이번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전면 금지는 과거보다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인데요, 이미 16년 전인 2010년에도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일본을 보복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는 통관 지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출 전면 금지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은 당장 히토류로 인한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 보복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들의 수를 줄이기도 했고요, 한일령을 하면서 일본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복을 가했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먹히니까요, 히토류 수출 차단까지 나선 것인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일본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만 막은 게 아니라 일본이 제3국을 통해 히토류를 조달할 수 있는 길까지 함께 틀어막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어떤 형태로는 일본에 흘러들어가는 순간 그 과정에 관여한 기업과 국가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이 중국산 히토류를 수입한 뒤 이를 일본으로 재수출할 경우 해당 미국 기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상황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 조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이 미국이나 동남아, 유럽을 거쳐 우회적으로 히토류를 확보하려는 모든 시나리오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과 직접 거래가 막힌 상태에서 제3국 루트까지 봉쇄되면 남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더라도 중국과 협상에 나서거나 당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체 공급망을 붙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경고가 일본만을 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 기업을 콕 집어 언급함으로써 히토류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누구든지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본을 도우려는 기업, 중국산 히토류를 활용해 일본과 거래하려는 국가 모두가 압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중국은 일본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까지 계산해 놓은 고강도 압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일본은 2010년에 히토류 수출 통제를 겪으면서 하나의 국가의 필수 자원을 의존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되고 공급망 다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 공급망 다변화를 완료하지 못한 것인데요, 여전히 절반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히토류와 흑연 등 전기차와 반도체 산업의 필수적인 주요 원자재를 상당 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수출 통제가 현실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노무라 종합연구소가 2025년 11월 28일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일본은 2012년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전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가 85%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급망 다변화 이후에도 수요의 약 58% 정도를 중국에 조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고 했긴 했는데 이게 아직도 하지를 못한 겁니다. 특히나 전기차용 구동 모터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의 보조 재료인 디스프로슘과 터뷴 등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당연하게도 히토류 수급이 흔들리게 되면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하여 전자부품과 풍력발전 설비, 의료기기나 항공우주 산업에서도 충격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부 다 중국산 히토류를 쓰는 산업들이거든요. 물론 대체 기술은 분명히 있지만요, 그만큼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히토류 수출 규제가 3개월 지속될 때는 일본 경제의 손실이 6,600억엔, 한화로 6조 1,000억원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규제가 1년간 이어지면 손실액은 2조 6천억엔으로 확대되는데 한화로 24조 190억원입니다. 심지어 GDP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죠. 일본 내에서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왜 이 시기에 규제를 강화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측 조치에 허를 찔렸다는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일본만을 상대로 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달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하도록 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일본은 사태를 주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라고 보복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도 보복 카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월 초에 대만 문제에 대해 군사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은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히토류 카드까지 꺼내든 것입니다. 당장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 의욕을 나타낸 것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도 히토류를 염두에 두는 압박이 나섰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상황을 계속 관망만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수출 차단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한국은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한다며 지금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뒤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중의 공급망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중국에서 히토류 원료를 수입하면 일본에서는 반도체, 스마트폰, 모터에 들어간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한국에 수출하는데요. 한국은 이런 핵심 부품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즉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히토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서 비용이 상승하고 제대로 된 부품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한국도 원가 부담이나 완제품 생산 차질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축이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상황을 중국과 일본의 양자 갈등으로만 보면 전체 그림을 놓치게 됩니다. 일본은 혼자가 아닙니다. 일본 뒤에는 이미 미국이 서 있고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 순간 이 싸움의 무대는 자동으로 동아시아 전체, 더 정확히 말하면 미중 전략 경쟁의 한복판으로 확장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가장 위험한 전략 리스크로 규정해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히토류는 민간 산업용 자원인 동시에 군사력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 장치, 레이더, 전기 추진 군함까지 모두 히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국 관점에서 중국이 이 자원을 틀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보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보다 훨씬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호주와 손을 잡고 히토류 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 다음으로 매장량의 큰 국가이고 미국 자본과 기술이 이미 대거 투입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대륙 내부에서 채굴과 정제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미국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또 다른 카드입니다. 중국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도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인데 미국은 베트남을 중국 대체 생산지로 키우기 위해 외교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 일부 국가까지 포함되면서 미국 주도의 탈중국 히토류 벨트가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에 일본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라 미국의 히토류 전략에서 핵심 파트너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정제 기술과 소재 가공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공급망 재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일 공동 비축 시스템, 공동 광산 투자, 공동 기술 개발 논의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즉 일본은 중국과 단독으로 버티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시간을 벌고 있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이번 조치는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향한 간접 압박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 동아시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먼저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중국 관점에서 일본은 시험대이자 메시지입니다. 일본이 흔들리면 미국도 압박을 느끼게 되고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 중국의 자원 지배력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히토류 수출 차단은 단기적인 보복이 아니라 단기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을 때리면서 동시에 미국에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무기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대만, 유럽까지 동시에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카드를 꺼낸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자원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고 이미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